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반가우면서도 약간 걱정되는 뉴스가 하나 전해졌어요. 뭔데요? 소방차를 막는 주정차 차량을 앞으로는 확 제거해버리겠대요.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가야 될 길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부셔버리겠다. 그렇죠. 이 원칙이 왜 나왔냐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달에 제천 화재 참사,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잖아요. 이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소방과 구조 활동이 늦어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잖아요. 이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아니,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면 그때 소방차가 불법 차량들 싹 밀어버리고 그대로 구조를 했었을 텐데, 뭐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도록 빨리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정부가요, 오는 6월부터 약간 조금 텀이 있어요. 아무튼 6월부터는 아까 얘기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어제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지난번 제천 화재 현장처럼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만요, 무려 1469곳이나 있대요. 네. 특히 수도권에만 872곳, 뭐 다른 지방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데는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6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을 회선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버리는 거.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차로 밀어버리거나 뭐 그냥 차를 깔고 뭉개도 상관이 없도록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죠. 네. 그동안에 이게 왜 불가능했는지는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소방차가 이 불법 주차된 차량 치웠다가는 그 차 주인들이 이거 소송 걸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동안에는요,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에도 책임져 주지 않아가지고 보상 범위와 절차가 모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소송에 걸리는, 소방관한테 소송 건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워진 차량 차주가. 이런 일들도 많았었는데 이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야, 근데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것은 가는 길목에 차를 세웠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법 주차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아니 어떻게 불법 주차한 사람들이 소방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비양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 어떻게든 철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든대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보상, 그러니까 차를 진짜 살짝만 이렇게 했었을 때는 뭐 보상을 조금 해주고, 완전히 갈아막았을 때는 뭐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이동 과정에 파손돼도 이거 보상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네. 밀어버릴 수 있게. 게다가 소방당국은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CCTV도 늘리고, CCTV를 보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딱지를 떼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칼같이 주차 짝지 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잘 안 떼는 것 같아. 아니, 저희가 있는 이 서초구도 얼마 전에 저희 게스트 한 분이 그냥 차를 세웠다가 바로 끌려갔잖아요. 네. 여기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는 건데, 예. 종로구는 정말 칼같이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저녁 시간에도. 근데 진짜 불법 주정차 안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형 참사는 뭘 먹고 사느냐? 그럼 나는 괜찮겠지, 잠시 세우는 게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안일함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불법 주정차 이거 최대한, 아예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런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차 세울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차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차 사게 만드는 그쵸. 그런 법 만들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주차장이 있는 집에 살거나 맞아요. 아니면 공용 주차장 정액권을 끊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그렇죠. 이런 게 갖춰줘야만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값보다 그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그 권리 사는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계속 여러분들이 주차장 없다고 항변하게 되면 그런 제도 도입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땅덩어리가 좁고 차댈 데는 없어서 그런 마음 이해는 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족이 그 화재 현장에 있어. 근데 내 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갔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도 그 불법 주차된 차량들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다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잠시 동안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안전 불감증,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선진적인 문화를 가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면은 요즘은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차들이 가야 되는 길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당 5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야.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신고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포상금은 안 주나요? 안 줄 겁니다. 이게 포상금까지 주게 되면 신고 정신이 훨씬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하루에 2번만 찍으면 10만 원 아니야, 일당.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셀트리온 아시죠? 유명하죠. 네, 코스닥 대장주 아닙니까? 예. 코스닥 대장주면은 그래도 코스닥에서 제일 덩치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오늘 장중에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어이구, 지금 현대차에서 조인트 까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그래도 코스피에서 빅5 안에 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몽구 형아 엄청 화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건 마치 야구로 치면 2군에서 1등 하던 팀이 1군에 있는 플레이오프 팀을 상대로 승리를 한 거야. 그렇죠. 아니, 축구 같은 경우에는 FA컵에서는 하위 리그 팀들이 종종 상위 리그 팀들 잡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하겠군요.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오전 9시 20분 코스닥에서요, 전 거래일보다 2만 800원, 약 7.8%가 올라서 28만 7,700원을 기록했거든요. 셀트리온이요? 네. 이날 현재 고점을 29만 1,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만약 30만 원까지 넘게 되면은 현대차를 제끼는 건 뭐 시간 문제고요. 셀트리온 시총이 35조 2,900억 원, 그러니까 35조 원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와하. 코스피 시총 4위가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32조 9,300억 원. 그러니까 현재 29만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만으로도 이미 코스피 4위인 현대차를 제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5위가 포스코, 6위가 네이버네요. 아하. 동시에 코스피 제약 바이오 대장주가 또 하나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도 시총이 꽤 됩니다. 무려 25조 8천억 원. 장난 아니군요. 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해봐도요, 10조 원이 더 많어. 허허. 코스닥 대장주가 코스피의 바이오 대장주보다 10조 원이 더 많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기세가 이어진다면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을 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 여기에 이어서 시총 4위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셀트리온은 언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나요? 예, 지난달 5일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했죠. 셀트리온이 아마도 다음 달 코스피 입성이 유력합니다. 아하. 얘네가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었잖아요. 그랬었죠. 오죽하면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인가요?
서정진 회장이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죠. 공매도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서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거창한 제목의 메일을 보냈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현대차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코스닥 대장주에도 시총이 밀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현대차가 충분히 소비자들이 그리고 경불진이 만회할 시간을 줬을 것 같은데 충분히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전통적으로 빅10의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리스트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 바이오, 뭐 물론 여기도 제조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지만 제조업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색깔이.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 앞자리에 차지를 한다는 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성격이 조금씩 바뀐다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여기가 진짜 순수하게 신약 개발로 몇 년 이상 연구 개발을 해온 결과 현재의 성과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키워가는 거 진짜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진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얘기했던 국가 먹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잘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지들 사유화하려고 그딴 소리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이 셀트리온이 조만간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그런 반도체가 아닌 이런 바이오 신약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개척을 할 것 같아요. 요즘 겨울방을 맞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다 보면 상당히 예상 밖에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들어오실 때는 보통 세관에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겨울방학까지는 그나마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4월부터는 해외에서 큰 돈을 썼었을 경우 이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4월부터는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요 한 번에 $600를 넘게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이게 바로 관세청에 통보가 된대요. 바로 걸린다는 거죠. 이거 신고 안 했다가는. 네. 면세 한도를 넘겨 물건을 산 사람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탈세를 막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600 제한이 있긴 했는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운이 좋으면은 그냥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대부분 신고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박 PD 얘기처럼 $600 넘게 물건을 사게 되면 바로 세관에서 실시간을 파악하게 되니까 이거를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국하는 즉시 입국장에서 적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관세청에서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느냐? 물품 금액이라든지 어느 매장에서 구매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신고한 물품이랑 실제 산 물건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포장지 뜯어놓고 이거 원래 쓰던 물건이다 하고 그쵸. 신고 안 하는 경우 있잖아. 시계 같은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걸린다고 합니다. 직접 스스로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인 거죠. 또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해외 직구도 $600 초과하게 되면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살짝 신고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꽤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자칫하다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해외 직구할 때도 $600 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요즘 다 땡땡 무선 청소기가 인기잖아요. 아니 뭐 얘기하지 다이슨이네. 다이슨 청소기가 인기인데 이게 또 일본 이런 데는 엄청 싸다네요. 그러니까요. 일본뿐만 아니라요. 홍콩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내에서 파는 가격에 반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신 기종 플래그십 모델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도 버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죠. 90만 원대에서 11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청소기 하나가 근데 이것도 해외 직구를 하면 얼추 $60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때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세계적 기업인 인텔도 마침내 이 게이트에 합류를 했네요. 아이고. 반도체 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알고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국의 한
언론이 폭로를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알려지기 전에 인텔 CEO가요, 지 주식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짐작이 가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주가 조작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우리 한진해운 예전에 최은영 회장도 즐겨 해먹던 수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인텔이 만든 반도체 CPU에서 발견된 결함이요, 해킹에 취약한 버그인 멜트다운, 스펙터, 이 두 가지인데 해커들이 이 CPU에 들어와가지고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심지어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상화폐, 예.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화폐 계좌도 그냥 해킹을 할 수가 있고. 와우. 그러니까요. 이게 노트북에서부터 PC, 클라우드, 스마트폰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인텔의 CPU를 쓰는 애플, 구글의 태블릿, 일부 스마트폰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요, 최신 보안 배치를 적용하면 위험은 없어지지만 CPU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밝혔어요. 수리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길게는요 4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인텔이 이런 결함을 알았던 게 상당히 오래 전이라면서요. 네, 작년 6월입니다. 이야, 그럼 거의 6개월이 벌써 지난 셈인데. 네. 인텔 점유율 궁금하실 텐데요. 글로벌 80%라고 합니다. 80%. 그러니까 인텔 CPU를 쓰지 않은 20%, 여기에 소비자들만 안심하고 이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6개월 동안 이 결함을 알고서도 컴퓨터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얼마 전에 데스크탑을 새로 장만했는데 네. 아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었으면 인텔 칩이 들어간 데스크탑을 샀을까요? 안 샀죠. 야, AMD 거 샀겠지. 그러니까요. 자, 근데 애플도 그렇고요, 인텔도 그렇고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도덕성, 완벽 이런 거에 집착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기업들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올 들어서도 TV 뉴스나 신문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경제 뉴스, 이거 다들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 소식인데 오늘부터 우리나라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전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토요일 날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도 가상화폐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가상화폐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가상화폐는 또 전문가가 저희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혁준 대표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가상화폐 다음으로 많이 오르내는 경제 뉴스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강남 집값? 그렇죠. 부동산 이야기.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니 이 PD 박 PD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지? 왜 부동산 전망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애청자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부동산과 같은 큰 돈이 걸린 전망, 이거는 맞아도 욕 듣고 틀려도 욕을 듣잖아요. 근데 왜 이 두 PD가 갑자기 이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요, 올해 부동산 전망과는 관련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되는데, 문제는요, 혹시 올해 부동산이 얼마나 오를지, 집을 올해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뭐 이런 전망을 기대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방송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누누이 얘기해 왔잖아요. 당분간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또 저희가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아무튼 이런 부동산 전망에 관련된 이야기는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일단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변화별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도 이를 비웃듯 올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이 소식을 대부분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한겨레도 썼던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부동산 대책 약발 다 했나? 다 주택자들 집 안 판다. 뭐 이런 정부 대책이 이번에도 안 먹히고 있다. 대부분의 기조가 이런 거더라고요. 네. 게다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도 조였지만 지난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15조 원이나 늘어났다. 이런 내용도 들먹이고 있고요. 언론들은 그냥 소식만 전하지 않죠.
소위 부동산 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을 앞세워서요. 이거 다 풍선 효과 때문인데 정부가 이런 것도 가만 안 하고 대책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일부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샤워실의 바보 이거 거론하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많은 저희 애청자분들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뭐냐?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 몇 가지를 오늘 살짝 살펴볼까 해요. 이를 통해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부동산 대책이 결국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이거를요. 투기가 아닌 투자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볼까 합니다. 예. 그럼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학 이론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 풍선 효과는 다 알고 계시죠? 뭐 애들이 가지고 노는 풍선에서 나온 경제학 이론이잖아요.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 누른 곳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른 쪽이 팽창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가 해결될 듯하게 보이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또 발생한다. 뭐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제가 누르면 터지던데? 아 그렇죠. 터지기도 하지만 터지기 직전까지는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 풍선 효과가 뭐 이제 너무 크게 되면 이제 터지는 거고요. PD처럼. 그런데요. 이 풍선 효과는요. 원래 경제학 이론이 아니었대요. 원래는요. 정치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이게요 1970에서 80년대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 언론들이 이 풍선 효과를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때 여러분들 한번 기억 되살려 보세요. 이때가 냉전이 한창이었던 때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남미에 친소, 지금은 추억의 이름이죠. 소련을 추종하는 정권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야. 특히 이들 정권은요 미국에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죠. 그래서 미국은요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이 남미에 들어섰던 친소 정권들과 대대적인 마약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친소 정권을 그냥 놔두진 않았겠죠. 그 정권을 어떻게든 몰아내고요 친미 정권을 세운 다음에 불법 마약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재미난 일이 벌어졌죠. 미국 정부가 이 남미에서 마약 단속을 강화하게 되니까요 마약 제조, 밀매, 돈거래의 거점이요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 다녀버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네. 이를 두고 당시 미국 언론들은요 한쪽을 단속하니 다른 쪽에서 마약이 성행했다. 풍선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래서 붙인 이름이 풍선 효과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죠. 예, 중국도 공산당이 대장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국민당이 한쪽 막 부시려고 하면 망하기 직전에 옆 동네로 가고 그렇죠. 거기서 또 식량이랑 인력을 또 확충하고 또 옆으로 가고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요 이 용어가요 경제학에서도 인용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정부가 규제를 하면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억제하겠다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되면 투기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돼서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주로 풍선 효과라고 부르죠. 이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자유롭고 합리적인 시장 이거 그냥 놔둬버리면 알아서 균형을 찾아갈 텐데 괜히 정부가 나서서 긁어부스럼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를 악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에서 정부 규제 이거 말도 안 돼. 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 니는 가만히 있어. 이런 반대하는 의미로 풍선 효과를 자주 거론했다는 거죠. 풍선 효과를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론도 있어요. 뭐냐? 바로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 아시죠? 네. 이 통화주의자 이 밀턴 프리드만이 내놨던 이론인데요. 이 분이 주창했던 이론이 아주 이론부터 재밌어요. 샤워실의 바보예요. 아니 그러면 프리드만은 도대체 누구를 바보라고 불렀을까요? 프리드만이 든 비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저같이 조금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바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종일 막 몸에서 땀도 났고 먼지도 많이 묻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씻기 위해서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추워. 보일러를 틀었지만 샤워실 안에는 아직도 냉기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PD는 빨리 뜨거운 물을 맞고 싶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고 싶어서 샤워 꼭지를요 최대한 온수로 돌리고 물을 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냉수가 좀 쏟아지겠죠? 그렇지만 잠시 후에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최대한 온수로 돌려놨다고 했잖아요. 물이 너무 뜨거운 거야. 화상 입을 정도로. 그러면 이 PD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면서 바로 샤워 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냉수 쪽으로 돌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번엔 너무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거야. 가뜩이나 추운데 왈칵 쏟아지게 되겠죠. 이 PD가 또 차가운 물에 맞아가지고 또 화가 났어. 그래서 다시 샤워 꼭지를 신경질이 나서 또 온수 쪽으로 확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또 너무 뜨거운 물이 또 나오는 거야. 결국 이 PD는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만 계속 연달아 맞다가 샤워실에서 뛰쳐나오고 말았다는 이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프리드먼이 바보 같은데. 프리드만이 바볼까요? 네, 어떤 바보가 뜨겁다고 냉수 쪽으로 확 틀어 가운데로 틀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프리드만이 이런 이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 PD 같은 바보가 누구냐? 바로 정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정부를 비꼬는 거예요. 경제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자율적이라 가만히만 놔두면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정부가 바보같이 규제 같은 개입을 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느냐. 프리드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의 바보 같은 규제, 시장 개입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가만히 좀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언론들도 이 프리드만의 이런 주장에 많이 동조를 해왔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 나올 때마다 야 프리드만이 얘기했잖아. 샤워실에 바보. 니네 바보같이 왜 규제하려고 해.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냉온탕을 오가는 바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결국 먹히지 않을 거야. 니네 아무리 해봐. 바보같이 샤워실에서 결국 뛰쳐나오고 말 거야. 이렇게 비웃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박 PD도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뭔가가 이상해. 진짜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일단요. 보일러 얘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과거에 보일러는 성능이 좋지 않았을 때는 프리드만이 언급했던 것처럼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 경험 다들 한 번씩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일 드물지 않나요? 요즘 보일러는 온수 온도 적당히 잘 맞춰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번갈아 나오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일러 성능이 좋지 않으면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렇죠. 게다가 아까 박 PD가 지적한 것처럼 한 번은 바보처럼 냉온탕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두 번은 바보 같은 짓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 네. 사람이라면 진짜 바보면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온도가 잘 맞지 않는 듯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원하는 온도가 된다는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보처럼 처음부터 최대한 온수 쪽으로 돌리고 다시 또 냉수 쪽으로 돌리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프리드먼이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굳이 추운 날 왜 샤워를 해야 됩니까? 욕조에 물 받아서 하면 냉온탕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프리드만이 언급한 바보 같은 정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앞서 언급했던 풍선 효과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풍선 효과가 아까 얘기대로 미국이 남미의 마약 조직을 소탕하려다가 발생했다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요 그때 당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친미 정권이 남미에 있는 친미 정권이 미국이 지원을 해줬으니까 미국 분위기를 들고 마약 조직을 소탕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에 격렬히 저항했던 마약 조직 얘네들을 소탕한 다음에 얘네들이 쓰던 무기를 본 거야. 근데 놀랍게도요 그 무기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예요. 아 소련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남미 마약 속탄전에서도요 양쪽이 같은 무기를 들고 싸웠는데 이유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의 군산복합제가 마약 밀매 조직과 암거래를 해왔잖아요. 무기를 팔아왔다니까요. 미군이 걔네들 소탕하려고 무기 쓰고 있는데 그 상대적인 마약 밀매 조직한테는 또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무기를 팔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련에서 총을 가져오려면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거를 미국 정부가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을 했다는 주장도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총 회사에서 후원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거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풍선 효과는 그냥 물리적인 자체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뒷거래가 없었다면 풍선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부동산이나 경제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료나 정부 관계자가 소위 경제단체, 이익단체와 짝짝꿍이 돼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언론과 경제단체가 이런 풍선 효과를 부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거미집 이론이거든요. 거미집, 이게 누가 만든 이론이냐면요,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칼도어가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1934년에 처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후에 노널드 코스, 모데카이 이즈키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레온 디에프, 네. 이 경제학자가 완성시킨 이론이죠. 레온 디에프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투입 산출 분석, 네. 경제학 교과서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유명한 경제학자가 함께 완성했던 이론이 아까 얘기 드렸던 거미집 이론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만든 이론이면 되게 어렵겠네, 보통 이런 두려움이 생기시죠. 근데 이론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거미집 이론이요, 진짜 이 앞에 거미집이란 이름이 왜 붙었냐면, 여러분들이 뭐 지하실이나 숲에서 만날 수 있는 거미집, 아니면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보는 거미집, 네. 요거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의 변화가 마치 거미집처럼 생겼다, 이래서 붙어진 이름이 거미집 이론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거미집 보신 기억들 다 나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거미집 보면요, 나선형이 바깥에서 시작해서 쭉 돌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한 점으로 모이잖아요. 네. 거미집 이론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여러 균형점이 나선형 모양을 그리다가 결국은 한 점으로 모일까? 거미집 이론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수요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도 순간적으로 변해요.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균형적으로 안정적이게 됩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에 따르면요,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먹는 뭐 커피 가격, 커피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커피를 더 많이 만들어. 공급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요, 공급이 순간적으로 늘 수 없는 그런 재화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농산물, 그리고 부동산. 여기에서는요, 이 같은 순간적인 균형이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 뭐 김치, 대랑 같은 거 자주 일어나잖아요. 뭐 배추 가격 폭등하게 되면 다음에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다들 늘어나죠. 배추 가격 작년에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저기 떼돈 벌었대, 그러면 우리도 배추 농사 지어야지, 이런 농부들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배추를 많이 재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추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해는 어떻게 될까요? 배추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배추 가격이 폭락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농부들이 작년에 배추 농사 졌더니 다 손해봤어, 올해는 배추 안 져, 배추 농사 안 져, 이렇게 되잖아요. 배추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배추 공급이 그 다음에는 줄게 되겠죠. 그러면 배추 가격이 다시 폭등해버려. 이런 과정이 몇 년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한참 뒤에 균형을 이루게 된다. 거미집 이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가격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도 아파트 더 지어야 되겠네. 부동산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공장에서 과자 찍어내듯이, 커피 찍어내듯이 한순간에 늘릴 수는 없겠죠. 도시계획하고 아파트 짓고 보통 몇 년 이상 걸리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공급 늘리겠다고 계획한 다음에 실제로 공급되는 기간까지 시차가 상당히 있게 되니까 요 사이에 다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과잉 공급된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돼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건설사들은 부동산 늘리려고 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줄여야지. 다시 줄이려고 하면 짓던 거 다시 부셔요? 못하잖아요. 줄이는 거 한참 뒤에나 줄일 수가 있어요. 다시 한참 뒤에 몇 년 지나서 부동산 공급을 줄여놨더니만 그때는 또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 그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버려.
부동산 가격 균형도 이렇게 거미집처럼 나선형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농산물이나 부동산에서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데 절대적인 생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어나 서비스처럼 공급 조절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공급 조절에 필요한 시차 때문에, 이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공급 탄력성이 수요보다 작기 때문에 거미집 같은 나선형 모양의 균형이 생기게 된다. 거미집 이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러면 거미집 이론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비록 상당 기간 폭등과 폭락이 반복될 수 있지만 결국 점차 진폭은 줄어들고요. 거미집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균형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웃음도 난무할 테지만 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거미집이 한 점으로 모이듯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가 있다. 거미집 이론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미집이 한 점으로 모이듯이 부동산이 한 가격으로 균형을 찾는다. 이거는 좀 이상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점으로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거미집 이론에서도요, 모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점으로 모이지만 수요보다 공급 조절이 쉬울 경우,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급 쪽에 탄력성이 높을 경우 거미집은 한 점으로 모이지 않고요, 발산이 돼 밖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이게 발산형 거미집이라고 해요. 또 수요와 공급 탄력성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똑같아. 그러면 영원히 균형을 찾지 못하는 순환형,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농산물의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재화잖아요. 비싸다고 부동산이나 농산물의 공급을 마음대로 한순간에 늘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수렴형 거미집을 이루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공급 탄력성이 높겠군요. 발산이니까. 네.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바로 현대 경제학에서 유명한 케찹 논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케찹이요? 예, 경제학자들이 케찹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먹는 케찹? 맞아요. 햄버거나 감자튀김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케찹.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케찹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요. 근데 이 케찹을 가지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아니, 뭔 논쟁을 벌였을까요? 혹시 하인즈가 더 맛있다, 오뚜기가 더 맛있다, 이거 논쟁을 벌였을까요? 오뚜기가 더 맛있어요. 그런가요? 하인즈 맛 없어요. 그런가? 아무튼 저는 케찹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 이런 유치한 논쟁은 아니고요. 케찹 논쟁이요, 이것도 좀 오래됐어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 아니겠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이때 뭔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예일대 로버트 실러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되게 유명하시죠? 그리고 시카고대에 유진 파머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도 파머가 아주 멋지신 분이시잖아요. 아놀드 파머 동생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아니고 파머 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이 두 교수님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왜 논쟁을 벌였냐? 유진 파머 교수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전반적인 주택 시세에 따라 잠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가격은 합리적이고 미국 주택 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결론을 보면 2008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금융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은 그 이후로 강의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요즘도 계속 강의하고 계세요. 그래요? 아무튼요, 반면 당시 로버트 실러 교수님은 해안이 현재로 보기에는 있으신 분이시겠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진 파머 교수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케찹 경제학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실러 교수가 유진 파머 교수를요, 케찹 경제학자, 이렇게 비난을 한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케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케찹은 그냥 일반적인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케찹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도대체 뭘까요? 토마토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케찹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토마토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케찹을 만드는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저는 케찹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 뭘 먹느냐? 허니 머스타드 같은 다른 소스를 더 좋아하거든요.
거거든요. 설마 고추장을 먹겠죠. 아 근데 감자튀김을 고추장에 찍어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니 머스타드 먹어요 저도. 멸치에 고추장 찍어 먹겠죠. 감자튀김도 안 먹잖아요. 감자튀김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아무튼 감자튀김을 먹을 때는 이걸 먹는다고요.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다른 소스를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체제의 가격도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 끝일까요? 이걸로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케찹을 사 먹는 나라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 먹는데 각 나라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케찹을 사 먹는 소비자들의 소득에 따라서도 가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네, 우리가 최근에 한샘의 이러한 실태를 또 알게 됐잖아요. 강남과 광북의 똑같은 상품의 가격이 다르다. 그렇죠. 아무튼 일반적인 소비재와 같은 케찹 가격이 결정되는데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일부에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케찹 가격 하나 결정하는데 뭐 이런 걸 다 고려해. 말이 돼? 너무 복잡해.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다가는 날 새겠어. 이런 주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있는데 왜 이거 안 쓰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어 이 케찹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케찹 2병 가격이 한 병에 2배 정도면 시장 가격에 적절하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만 결정하면 토마토 가격이나 임금이나 대체재 가격이나 소비자 소득 이런 거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잖아요. 기준되는 케찹 가격 하나의 가격만 제대로 결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상대적인 가격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1은 어쩌라고? 아니 1+1은 하나의 가격이잖아. 하나지. 두 개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니 1+1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상대적인 가격만 가지고 따지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1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건 좀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1+1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나? 그 원조는 미국이에요. 그래요? 이런 마케팅의 원조는.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특이하게 하려고 2+1, 3+1 이런 걸 하죠. 아니 아무튼 거기서도 1+1의 가격을 하나로 결정하는 거는 그 1+1에 들어갔던 모든 원재료 가격, 임금, 대체재 가격, 소비자 소득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 가격보다 좀 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상대 가격만 비교했던 것 같아요. 교환 가치만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무리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설마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뉴스를 보자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최근 분양 호재가 있는 강남 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강북 아파트의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실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 새로 입주한 옆단지 아파트 가격 이게 있어. 옆단지 아파트 가격 살펴봤더니만 예를 들어 10억 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야 저기가 10억 원이면 우리도 최소한 9억 원 정도로 뛰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 3, 4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많죠. 또 이런 생각하죠. 옆집이 아파트 6억 원에 팔렸대.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6억 원 이상에 내놔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의 근거가 뭘까요? 시세죠. 시세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주변의 시세인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시멘트 가격, 토지 가격, 철근 가격, 건설 비용이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데 노동자들 임금, 그리고 대체재인 주택이나 오피스텔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이거에 대한 고려가 여기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나요? 앞서 언급했던 케찹 2병 가격이 한 병에 2배 정도면 합리적이다 판단하는 거, 이 케찹 경제학이랑 너무나 똑같아. 그냥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비슷하면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리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케찹 경제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투기 세력. 투기 세력들은 아까 얘기대로 일단 어느 지역이든 투기나 뭐 변화별 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한 지역의 가격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케찹 경제학처럼 사람들이 따지기 때문에요.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까지 바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한 지역만 어떻게든 띄워놓으면, 예를 들어 A지역 아파트 가격 이거 투기를 막 해가지고 일단 말도 안 되게 띄워놔. 그러면 주변에 있는 B 아파트 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A지역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많이 올랐대.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 정도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가 아파트가 10억이면 우리는 최소한 9억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동산을 그렇게 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하면 안 팔어. 바로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B지역 아파트도 그냥 끌어올려 버리는 거야. 여기에는 앞서 언급했던 아파트의 건축 비용, 토지 가격, 노동자 임금, 대체재 가격,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사는 소비자의 소득, 이거에 대한 고려 1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칫하다가 저기 바로 옆 아파트, 옆 단지 아파트 가격이 뭐 이렇게 뛰고 있으면 와, 잘못하다가 우리 집 못 사겠네. 이거 저거 쫓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저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네.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담합해서 캐착 경제학을 이용해서 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게 되면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정책, 이게 한동안 먹히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케찹 경제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 아파트들은 금융위기 때와 같은 커다란 외부 요인이 생길 경우에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박 PD가 얘기한 대로 케찹 경제학이 이게 영원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2007년에 유진 파머 교수가 그렇게 자신했지만 바로 1년 뒤에 팍 꼬그라졌잖아요. 뭐든지 기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기본부터 살펴봐야죠. 우리가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진짜 요소는 상대 가격이 아니라 그 재화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가격, 노동력, 그리고 소득, 이런 게 아닐까요? 케찹 경제학의 자체 본질을 외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케찹 경제학이 2008년 금융위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케찹 경제학이 난무하게 되면 이 같은 쓰나미가 또다시 몰려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대에서 유진 파머를 잘랐어야지. 왜 계속 강의를 하게 냅뒀대?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저희가 좀 긴 시간 동안 알아본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이론들 생각보다는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현대 부동산 급등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풍선 효과, 샤워실의 바보, 거미집 이론, 케찹 논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에 대한 판단은 뭐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내리셔야 되겠죠. 한 가지 저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요즘 언론을 보면 서울 집값만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앞다퉈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 바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케찹 경제학. 한 지역만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 주변도 덩달아서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판단은 쉬워지겠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건 마치 야구로 치면 2군에서 1등 하던 팀이 1군에 있는 플레이오프 팀을 상대로 승리를 한 거야. 그렇죠. 아니 축구 같은 경우에는 FA컵에서는 하위 리그 팀들이 종종 상위 리그 팀들 잡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하겠군요. 네. 아유, 엄청난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오전 9시 20분 코스닥에서요, 전 거래일보다 28,800원, 약 7.8%가 올라서 287,700원을 기록했거든요. 아, 셀트리온이요? 네. 이날 현재 고점을 291,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만약 30만원까지 넘게 되면은 현대차를 제끼는 건 뭐 시간 문제고요. 셀트리온 시총이 35조 2,900
원. 그러니까 35조 원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와하. 코스피 시총 4위가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32조 9,300억 원. 그러니까 현재 29만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만으로도 이미 코스피 4위인 현대차를 제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5위가 포스코, 6위가 네이버네요. 아하. 동시에 코스피 제약 바이오 대장주가 또 하나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도 시총이 꽤 됩니다. 무려 25조 8천억 원. 장난 아니군요. 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해봐도요. 10조 원이 더 많어. 허허. 코스닥 대장주가 코스피의 바이오 대장주보다 10조 원이 더 많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기세가 이어진다면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을 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 여기에 이어서 시총 4위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셀트리온은 언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나요? 예, 지난달 5일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했죠. 셀트리온이 아마도 다음 달 코스피 입성이 유력합니다. 아하. 얘네가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었잖아요. 그랬었죠. 오죽하면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인가요? 서정진 회장이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죠. 공매도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서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거창한 제목의 메일을 보냈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현대차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코스닥 대장주에도 시총이 밀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현대차가 충분히 소비자들이 그리고 경불진이 만회할 시간을 줬을 것 같은데 충분히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전통적으로 빅10의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리스트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 바이오, 뭐 물론 여기도 제조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지만 제조업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색깔이.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 앞자리에 차지를 한다는 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성격이 조금씩 바뀐다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여기가 진짜 순수하게 신약 개발로 몇 년 이상 연구 개발해온 결과 현재 성과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키워가는 거 진짜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진짜 예전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반가우면서도 약간 걱정되는 뉴스가 하나 전해졌어요. 뭔데요? 소방차를 막는 주정차 차량을 앞으로는 확 제거해버리겠대요.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방차가 가야 될 길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부셔버리겠다. 그렇죠. 이 원칙이 왜 나왔냐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달에 제천 화재 참사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잖아요. 이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소방과 구조 활동이 늦어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잖아요. 이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아니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면 그때 소방차가 불법 차량들 싹 밀어버리고 그대로 구조를 했었을 텐데, 뭐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도록 빨리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정부가요, 오는 6월부터 약간 조금 텀이 있어요. 아무튼 6월부터는 아까 얘기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어제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지난번 제천 화재 현장처럼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만요 무려 1469곳이나 있대요. 네.
특히 수도권에만 872곳, 뭐 다른 지방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데는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6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을 회선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버리는 거.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차로 밀어버리거나 뭐 그냥 차를 깔고 뭉개도 상관이 없도록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죠. 네. 그동안에 이게 왜 불가능했는지는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소방차가 이 불법 주차된 차량 치웠다가는 그 차 주인들이 이거 소송 걸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동안에는요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에도 책임져 주지 않아가지고 보상 범위와 절차가 모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소송에 걸리는, 소방관한테 소송 건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워진 차량 차주가. 이런 일들도 많았었는데 이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야, 근데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것은 가는 길목에 차를 세웠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법 주차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아니 어떻게 불법 주차한 사람들이 소방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비양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 어떻게든 철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든대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보상. 그러니까 차를 진짜 살짝만 이렇게 했었을 때는 뭐 보상을 조금 해주고 완전히 갈아먹었을 때는 뭐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이동 과정에 파손돼도 이거 보상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네. 밀어버릴 수 있게. 게다가 소방당국 이거는 대충 짐작이 가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주가 조작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우리 한진해운 예전에 최은영 회장도 즐겨 해먹던 수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인텔이 만든 반도체 CPU에서 발견된 결함이요, 해킹에 취약한 버그인 멜트다운, 스펙터, 이 두 가지인데 해커들이 이 CPU에 들어와가지고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심지어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상화폐, 예.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화폐 계좌도 그냥 해킹을 할 수가 있고. 와우. 그러니까요. 이게 노트북에서부터 PC, 클라우드, 스마트폰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인텔의 CPU를 쓰는 애플, 구글의 태블릿, 일부 스마트폰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요, 최신 보안 배치를 적용하면 위험은 없어지지만 CPU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밝혔어요. 수리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길게는요 4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인텔이 이런 결함을 알았던 게 상당히 오래 전이라면서요. 네, 작년 6월입니다. 이야, 그럼 거의 6개월이 벌써 지난 셈인데. 네. 인텔 점유율 궁금하실 텐데요. 글로벌 80%라고 합니다. 80%. 그러니까 인텔 CPU를 쓰지 않은 20%, 여기에 소비자들만 안심하고 이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6개월 동안 이 결함을 알고서도 컴퓨터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얼마 전에 데스크탑을 새로 장만했는데 네. 아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었으면 인텔 칩이 들어간 데스크탑을 샀을까요? 안 샀죠. 야, AMD 거 샀겠지. 그러니까요. 자, 근데 애플도 그렇고요, 인텔도 그렇고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성, 완벽 이런 거에 집착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기업들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올 들어서도 TV 뉴스나 신문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경제 뉴스, 이거 다들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 소식인데 오늘부터 우리나라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전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토요일 날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도 가상화폐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가상화폐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가상화폐는 또 전문가가 저희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혁준 대표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해볼까라고 하고요. 가상화폐 다음으로 많이 오르내는 경제 뉴스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강남 집값 그렇죠. 부동산 이야기.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니 이 PD 박 PD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지? 왜 부동산 전망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애청자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부동산과 같은 큰 돈이 걸린 전망 이거는 맞아도 욕 듣고 틀려도 욕을 듣잖아요. 근데 왜 이 두 PD가 갑자기 이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요 올해 부동산 전망과는 관련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되는데 문제는요. 혹시 올해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군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CCTV도 늘리고 CCTV를 보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딱지를 떼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게 정말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칼같이 주차 짝지 떼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잘 안 떼는 것 같아. 아니 저희가 있는 이 서초구도 얼마 전에 저희 게스트 한 분이 그냥 차를 세웠다가 바로 끌려갔잖아요. 네. 여기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는 건데. 예. 종로구는 정말 칼같이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저녁 시간에도. 아이 근데 진짜 불법 주정차 안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형 참사는 뭘 먹고 사느냐. 그럼 나는 괜찮겠지. 잠시 세우는 게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안일함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불법 주정차 이거 최대한 아예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런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차 세울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차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차 사게 만드는 그런 그쵸. 법 만들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주차장이 있는 집에 살거나 맞아요. 아니면 공용 주차장 정액권을 끊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그렇죠. 이런 게 갖춰줘야만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값보다 그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그 권리 사는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계속 여러분들이 주차장 없다고 항변하게 되면 그런 제도 도입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땅덩어리가 좁고 차댈 데는 없어서 그런 마음 이해는 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족이 그 화재 현장에 있어. 근데 내 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갔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도 그 불법 주차된 차량들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다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잠시 동안은 괜찮겠지. 이런 안이랑 안전 불감증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선진적인 문화를 가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면은 요즘은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차들이 가야 되는 길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당 5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야.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신고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포상금은 안 주나요? 안 줄 겁니다. 이게 포상금까지 주게 되면 신고 정신이 훨씬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하루에 2번만 찍으면 10만 원 아니야, 일당.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셀트리온 아시죠? 유명하죠. 네, 코스닥 대장주 아닙니까? 예. 코스닥 대장주면은 그래도 코스닥에서 제일 덩치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오늘 장중에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오이고 지금 현대차에서 조인트 까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그래도 코스피에서 빅5 안에 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몽구 형아 엄청 화나.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얘기했던 국가 먹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잘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지들 사유화하려고 그딴 소리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이 셀트리온이 조만간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그런 반도체가 아닌 이런 바이오 신약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개척을 할 것 같아요.
요즘 겨울방을 맞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다 보면 상당히 예상 밖의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들어오실 때는 보통 세관에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겨울방학까지는 그나마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4월부터는 해외에서 큰 돈을 썼을 경우 이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4월부터는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요 한 번에 $600를 넘게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이게 바로 관세청에 통보가 된대요. 바로 걸린다는 거죠. 이거 신고 안 했다가는. 네. 면세 한도를 넘겨 물건을 산 사람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탈세를 막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600 제한이 있긴 했는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운이 좋으면은 그냥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대부분 신고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박 PD 얘기처럼 $600 넘게 물건을 사게 되면 바로 세관에서 실시간을 파악하게 되니까 이거를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국하는 즉시 입국장에서 적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관세청에서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느냐? 물품 금액이라든지 어느 매장에서 구매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신고한 물품이랑 실제 산 물건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포장지 뜯어놓고 이거 원래 쓰던 물건이다 하고 그쵸. 신고 안 하는 경우 있잖아. 시계 같은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걸린다고 합니다. 직접 스스로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인 거죠. 또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해외 직구도 $600 초과하게 되면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살짝 신고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꽤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자칫하다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해외 직구할 때도 $600 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요즘 다 땡땡 무선 청소기가 인기잖아요. 아니 뭐 얘기하지, 다이슨이네. 다이슨 청소기가 인기인데 이게 또 일본 이런 데는 엄청 싸다네요. 그러니까요. 일본뿐만 아니라요. 홍콩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내에서 파는 가격에 반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신 기종 플래그십 모델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도 버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죠. 90만 원대에서 11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청소기 하나가 근데 이것도 해외 직구를 하면 얼추 $60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때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세계적 기업인 인텔도 마침내 이 게이트에 합류를 했네요. 아이고. 반도체 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알고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국의 한 언론이 폭로를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알려지기 전에 인텔 CEO가요, 지 주식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